네, 앞서 보신 대로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5도를 맞아서 오늘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핵 전쟁엔 핵 타격전으로 대응하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그리고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일성 생일 105도를 맞이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10시 한 10분쯤부터 한 2시간 넘게 열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기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열병식과 소장님께서 보실 때 비교를 하셨을 때 오늘 규모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규모는 저 영상 자료를 갖고 컸는지 적었는지 솔직히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결국 좀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 북한이 자랑스럽게 개발했던 미사일들 이게 이제 대거 어떻게 보면 전략 무기인데 이것을 대거 동원했다. 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동안 뭐 철칙이다 혹은 또 숙청되었다 어쨌다 하는 인물들이 두더지 구멍에서 쏙 나오는 것처럼 죽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또 나타난 이런 현상들 그런 게 눈에 띄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대 그 어떤 좀 보여주기식 네. 막 그런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전략 무기와 인물이 눈에 띄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김정은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인민복 아니라 양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고요. 또 세단 차량에서 내려서 사유를 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열병식은 세계 언론을 끌어들이고 고도의 정치 군사적 그 심리전 요소가 강한 거죠. 연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담 후세인이나 이러한 그 중동의 리더들처럼 저 지하 땅굴로 숨는 게 아니고 여유작작하게 나는 이렇게 건재하고 안정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나름대로 북한식 셈법이고 전략적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세계 유수의 언론과 특히 영상 매체들이 이게 집중 조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건재하고 절대 그 어쨌든 초조함이 없이 맞대응을 한다. 자기는 핵 전쟁은 핵 타격전이라는 것을 뭐 최용해가 대신 읽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주인은 트럼프하고 맞대응하는 상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그 심리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들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 의도를 알면서 또 일반 세계적인 지도자라든가 일반 그 국제사회가 그 의도에 휘말리는 그 어떤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들의 그 저희를 잘 분석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 심리전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 있었던 그 북한의 핵심 권력층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까 좀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 특히나 이제 숙청됐다는 숙청 소리 들어왔던 김원홍 보위부장도 다소 좀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일단 오늘 그 주석단의 자리를 봤을 때 북한 현재 권력 어떻게 좀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전에 우리 김철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고도 심리전 근데 제가 예.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면은 예. 종전에 인민복을 입고 있던 김정은이가 양복을 입고 등장을 했다. 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사회를 하는데 걸으면서 여유 있게, 주단을 예. 걸으면서 했다. 이것도 그래서 저런 공산주의 뭐 북한 이런데 중국 이런 행사들은 그냥 단순한 의미의 그런 뭐 기념 행사가 아니고 저게 하나의 큰 정치 무대 연극 쇼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복이 사실은 인민복보다는 더 평화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참 일 압박을 가할 때 저쪽이 호전적인 세력이고 우리는 평화 무드로 간다 하는 걸 세계 기자들이 이게 과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래 걸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사람도 많이 죽이고 인민으로부터 약 14%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게 우리는 나는 이래 민과 함께 인민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한다. 차 타고 이렇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심리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등장된 인물을 보니까 작년도 제7차 노동당 대회 5월 21일 했던 그 권력 선의하고 무슨 변동이 있는가 높은 사람이 없어진 사람은 없는가 보니까 대개 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래 네. 보면은 최룡해라든가 황병서라든가 박봉주, 김기남
뭐 이렇게 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를 궁금케 하던 권력 순위 서열 16위에 있던 김원흥이 그래서 숙청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시 이제 나타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산권의 저 서열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두더지 구멍에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철칙이라고 가서 교육받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적 정보력이 약한 경우는 조금 사라지면 그만 없어진 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여정의 모습도 화면에 종종 잡혔는데 뭐 김여정도 역시 권력 서열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김여정이는 뭐 그 이른바 저는 그런 용어를 싫어합니다만 이런 백두혈통. 예. 에서 뒤에서 그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런 그 아주 북한으로서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 기획가들 대규모 이벤트에 나름대로 그 뒤에서 그 메시지를 조작하고 하는 그 마쿠 주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예. 자기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주석단에 쓴 사람들의 그 계급장 정치, 이른바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거와 맞물려서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일종의 북한도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든가 이 자유세계의 정보기관들이나 이런 분석력에 상당히 신뢰감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숙청됐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나타나면은 예. 그거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여정이 다시 등장했다 그래서 그럼 과거에 그러면 안 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철의 경우에도 보고 어떻든 그 김정은을 호위하는 저 전반적인 세력들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이게 숙청이 돼도 숙청된 사람들끼리 조직화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희망을 끊어놓지 않고 숙청된 사람끼리 서로 반목 질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의 경우도 친인척 간에 무슨 메시지냐면은 김정남이 지금 국제적인 그 암살 당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번에선 등장시키면서 이런 그 방송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분석도 봐가면서 그 수위와 영향력의 정도를 조절해 나가는 고도의 그 어떤 책략이고 나름대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미국의 계속된 최근 뭐 압박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어제 이제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데 이어서 오늘 그 최동해 부위원장이 그 축사에서 뭐 긴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골자가 핵전쟁엔 핵타격전으로 대응하겠다. 이거는 이제 초강경 발언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비핵화 의지는 없겠다, 뭐 없다 이런 뭐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핵은 포기 못하겠다 한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맞고요. 예. 그러니까 너가 없어질래 핵을 포기할래 이렇게 조여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뭐 포기하겠다는 함부로 안 될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 그런데 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 최용현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느냐. 고도 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태영호 공사가 이쪽에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압박하면은 그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태공사는 안 했지만은 사실은 저런 그 체제에는 되게 흔들고 압박을 주면은 그 내부에서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와가고 아군의 목을 따가지고 적장한테 갖다 바친다든가 이런 현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을 펴는 거는 북한 체제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네, 예. 일단 뭐 북한 입장에서 연일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그 예. 공약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두려움을 같고요. 그만큼 느끼는 예.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예상대로 오늘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도 대거 공개가 됐는데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공개되는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지금 이 짚어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어떤 북한이 얘기하는 메시지 핵심은 핵 무기 개발은 이미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타격력을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극성 SLBM도 했고 북극성 2도 했고 요번에 지금 등장한 그 신형 ICBM은 ICBM 전체를 보여준 게 아니고 이미 예. 시험병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형 엔진에 기초한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ICBM을 발사하는 순간에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CBM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줄 것인가 말까 도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양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 타격력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번에 신행 그 전략 무기 중에서 국제사회가 아주 관심을 두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왜 SLBM의 북극성 원투 이런 게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사드 체계에 그 무용하다는 이런 메시지도 숨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칼빈슨 항모라든가 직격 그 고도의 군사적 압박이 군사적 행동화 조처로 갈 걸로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의 포컬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신형 ICBM의 모양은 가지고 나왔지만 탄두 같은 거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험 비행을 해서 입증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형 ICBM 엔진 시험이 아니고 그걸 발사를 했다. 예. 그럼 트럼프도 더 이상 대통령을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북한과 미국의 대결로 탑 그 지도자의 안보 리더십의 대결이고 어떤 그런 결기 대결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중시해 봐야 될 것은 그 SLBM이라든지 SF 북극성 원투 같은 거 그다음에 이번에 그 ICBM 그 장거리 미사일 한 10,000km 이상 나가는 걸로 자기들은 주장하겠지만은 네. 그런 걸 보여줬다 일단은. 그래서 더 이상 군사적 압박이 되면 우리 신형 ICBM 쏘겠다라는 메시지를 간절히 보여주는 겁니다. ICBM을 담고 있는 이제 케이스라는 개념이 그 미사일 함이 등장을 한 건데 예. 그 안이 좀 뭐 비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왜 있고 신형 그러더라고요. ICBM을 이렇게 북한이 쇼를 하느냐? 예. 이게 사정거리가 13,000km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싱턴이 1,7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작년 2월 7일에 이걸 발사 시험을 해가지고 궤도 진입은 성공을 했거든요. 궤도를 도는데 그 궤도가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환하는 데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벽한 무기는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미국도 이것 때문에 제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우리 김철우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완벽한 무기로 되는 거는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앉아서 재앙을 기다리는 용서할 수 없는 이게 레드라인이거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게 우리가 무기가 되었다 하고 또 쇼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칼빈슨 항모 전단이 이러는데 그게 SLBM이니 뭐니 핵이니 온갖 게 다 있거든. 사실은 네. 엄청난 겁을 먹고 우리도 이게 있다 하고 대결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미사일 자체가 지금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그게 거죠. 발사체인데 작년에 딱 한 번 실험하고 지금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실험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네. 못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앞으로 할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뭐 긴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무기 개발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계속 대결하겠다. 외신 예. 기자까지 불러 모아놓고 그걸 지금 이게 빌빌 긋는 걸 보이면 인민들한테도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래요. 세계 무대를 향해서 쇼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외신 기자를 초청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그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할 때도 많은 외신 기자를 발사해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창피 주는 전략도 한 적이 있어요. 취재하러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엉뚱한 데 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외신 기자를 불러드릴 때도 절대 외신 기자나 미국인을 인질로 해서 죽이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위기 상황이 터지면은 외신 기자 당신 다 특종이다라는 이 메시지도 아니 그 기자 다루는 수법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취재하고 뭐를 건드지 알아야 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죠. 그 CNN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ICBM이나 북한의 핵 위협을 이 동아시아의 위협이 아니고 미국의 당면한 위협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행동화를 통해서 메시지로 그냥 그 압박만 가하는 것이고 이런 그 막다른 골목에서 북한이 이런 외신 기자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사실로 믿을 만한 퍼셉션 인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앞으로의 전쟁이라는 것도 이 언론이나 국제 주류 언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몰고 가느냐가 오히려 반대로 최고 정책 결정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근데 과거의 패턴은 최고 외부의 상황이 나에게 결정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 계속 있다는 전 세계 언론이 곧 임박하다 그러는데 최고 긴장이 아주 극도로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물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이번 미디어의 그 집중적인 초청은 미디어 심리전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중에서도 그 TV 매체, 연합뉴스 TV처럼 생생한 현장 화면을 담은 예.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우리 그 머릿속에 각인되는 효과, 정책 결정자의 각인되는 효과. 아마 펜스 부통령도 예. 그 이미지를 갖고 대한민국 공항에 내릴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그 틀이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그것이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했다. 예, 지금도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이제 그 평양 시민들, 그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킨 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저런 큰 군중 행사는 사실은 내부적인 의미도 크지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은 소위 그 밴드 바공 행상이라고 저희들도 뭐 군 생활할 때에 열병 분열 같은 거 해봐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고 옆에서 이래 보는 사람들도 우리의 힘이 저렇게 강하구나. 내부적인 그 단합하는 그 큰 의미가 있고 방금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은 국군날 행사라든가 에어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다 하는 걸 갖다 외부에 이렇게 과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도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제기가 됐는데 오늘은 뭐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예. 예. 오는 25일에 북한이 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북한이 도발하는 거는 우리가 허점을 보이거나 너무 무서워걷거나 할 때 도발을 하지. 네.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그러고 하면은 25일이 되지만은 저는 예. 그게 도발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박사님 말씀대로 예. 그게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ICBM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일대 지금 시점도 이제 그래서 거의 쉽게 할수 미중 없다. 정상회담에서 거의 시진핑도 위중한 그 엄중한 사태라 그런 것도 동시 인식을 하고 네. 협조하는 방법이 서로 좀 틀릴 따름이지 예. 협조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글쎄 25일이 될 때 저는 오늘과 비슷하게 지내갈 건지 아닌가. 단 네.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도발하면 미국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중국 역시도 그렇죠. 상당히 난감해진 그런 처지가 될 그렇죠. 텐데 오늘 나온 기사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짚어보면 중국 국제항공이 오늘 17일부터 베이징 평양 노선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예. 그런 중국 관영 CCTV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대북 압박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그 대선 공약까지 트럼프 대선 공약까지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 강력하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것도 혜택을 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절묘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그 협상의 달인이라고 책을 써서 그런지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석탄에 이어서 그 항공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전통적인 그 어쨌든 중국의 메시지의 틀은 한반도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했나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북중 간의 교역에 상당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국 정보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무 계통으로 통해 가지고 이미 많은 증거들을 갖다 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교역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핵실험장의 풍계리에서 특이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긴장한 채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